시어머니 김숙자 씨가 잔치에서 용돈을 돌리셨습니다. 제 아이 서아에게는 5천 원을 주셨지만 유독 제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고 시어머니는 차문을 막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면 밥값 1억만 원은 누가 계산하니? 그날 오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답답함에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이의 유치원 문제로 크게 다툰 후였기에 차 안의 공기는 물이라도 짤 수 있을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아이 이사하는 이제 막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집 근처의 한 영어 유치원을 알아봐 두었습니다. 환경도 좋고 선생님들도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유치원 학비가 너무 비싸다며 아이를 시골 마을의 사립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고 당신이 언제든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말이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의 첫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시골 유치원은 제대로 된 운동장도 없고 선생님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저는 아이가 시작부터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어머니께 설명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즉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슨 교육이 다 허튼 소리야. 내 손주 시골에서도 잘만 크거든. 너는 그냥 우리 시골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직접 낼 거예요. 어머님들은 한 푼도 내실 필요 없어요. 그때 운전하던 남편 이준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말 좀 그만 못해? 우리 엄마가 애를 해치기라도 하겠어. 엄마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돈 좀 아끼면 안 좋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이준호, 당신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아이 교육 문제는 우리 둘의 일인데 부모인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편만 들고 당신도 같이 바보짓 하는 거야? 내가 바보짓 한다고? 이준호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 날개 돋았나 보네. 나한테 대들기까지 하고. 당신 같은 불효자 아내를 얻은 건 정말 팔자에 없던 일이야. 내가 불효자라고?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당신 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따랐어. 어머니가 뭘 원하시든 제가 다 사드렸고 심지어 결혼 전에 모아둔 돈까지 당신 시동생 집 사는데 보탰잖아. 내가 왜 불효자야? 그 말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찔렀는지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좌석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깟 돈이 뭐 대수라고? 너네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네 돈은 우리 이씨 집안 돈이야. 내 작은 아들 집 사는데 보태는 게 뭐 어때서? 당연한 일이지. 뭐가 당연해요? 저는 격분하여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제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고 우리 부모님이 혹시 모를 비상시에 쓰라고 주신 돈이에요. 이준호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비상정차대에 멈췄고 비는 더욱 거세게 차체를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고개를 돌려 저를 험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우리 엄마한테 또 말대꾸하면 여기서 혼자 반성하고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호, 당신 미쳤어? 여기 고속도로고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는 손을 뻗어 제 안전벨트를 잡아당겼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랑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사과 안 해요. 저는 안전벨트를 필사적으로 잡고 놓지 않았지만 이준호의 힘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는 한 번에 제 안전벨트를 풀더니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당신, 당장 꺼져. 저는 아무런 방비 없이 그대로 차 밖으로 밀려나갔고 빗물에 젖은 고속도로 바닥에 세게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옷을 적셨고 저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이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준호,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분수를 모르고 까부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계속 거기서 길바닥에 자든 말든 언제 정신 차리면 그때 나한테 전화해. 말을 마친 이준호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튀어나가며 흙탕물을 제 몸에 끼얹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위에서 홀로 서서 차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마침내 빗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빗물은 제 시야를 흐렸고 제 마음속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은 온통 칠흑 같은 숲이었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이 잠시나마 제 초라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어져 얼굴을 칼처럼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두 팔을 안고 갈 곳 없이 앞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고 미웠으며 동시에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이준호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위험한 곳에 저를 홀로 빗속에 버려둘 수 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까?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아이를 위한 것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어지고 옷은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제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등을 켠 SUV한 대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SUV는 제 옆에 천천히 멈췄고 창문이 내려가며 마스크를 쓴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혼자 고속도로를 걷고 계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추위에 입술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여기 버리고 갔어요.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즉시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먼저 몸 좀 녹이시죠.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추위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서둘러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난방이 되어 있었고 얼어붙었던 제 몸은 서서히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마른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닦으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는 고속도로 구조대원입니다. 마침 이 근처를 순찰 중이었어요. 저는 수건을 받아 얼굴에 빗물과 눈물을 닦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남자는 운전을 하며 물었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았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신호가 안 잡히네요. 저는 한비차파트 단지에 살아요.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계속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서러웠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마음을 다했는데 결국 아이 유치원 문제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다니. 약 30분 정도 운전했을까.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고 휴대폰도 마침내 신호가 잡혔습니다. 제가 이준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려 할 때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성이 박씨고 이름이 박지혜 씨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마스크를 벗었고 온화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 김민준입니다. 기억나세요? 3년 전 시내중앙대학병원에서 제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잖아요.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기억해냈습니다. 3년 전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졌는데 옆에 아무도 없고 돈도 없어서 수술을 미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마음이 약해져 5,000원을 대신 내주었는데
오늘 여기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 씨였군요. 저는 놀라움과 기쁨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세상 좁네요. 김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돈을 돌려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이름만 여쭤보고 연락처를 못 남겼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겠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차는 곳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주는 제 얼굴색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혹시 병원에 먼저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보실까요? 저는 실제로 어지럽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마 방금 전에 추위에 떨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근처 병원에 좀 데려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서울중앙병원에 데려다 주고는 접수까지 도와주며 검사를 받는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고 감기 기운이 좀 있으니 약을 처방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약을 받아 나오니 김민주는 이미 근처 호텔을 예약해두고 숙박비까지 지불해 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은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남편분께는 제가 연락해 드릴까요? 이준호와 시어머니의 행동을 생각하니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김민준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그때 아주머니가 대신 내주신 병원비입니다. 돌려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사연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런 걸로요. 별거 아니었어요. 안 됩니다. 김민주는 제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사람은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 돈은 꼭 갚아야 하고 오늘 아주머니를 도울 수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받았습니다. 김민주는 저에게 잘 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당부하고는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호텔의 깨끗한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몸은 마침내 따뜻해졌지만 이준호에게 고속도로에 버려졌던 장면을 생각하니 여전히 화가 나고 마음이 쉬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준호가 평소에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렇게 잔인하게 고속도로 빗속에 저를 버려둘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오늘 반응도 너무 격렬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저와 싸우려고 작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절친 최윤서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윤서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지혜야, 너 어디야? 이준호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 혹시 나한테 연락했는지 묻더라. 너 그 사람이랑 싸우고 도망쳤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도 말하네. 그 사람이 나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어. 저는 최윤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최윤서는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이준호 그 사람은 정말 쓰레기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정말 상식 밖이야. 너 지금 괜찮아? 아무 일 없지? 나는 괜찮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지금 호텔에서 쉬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나랑 싸우려고 작정한 것 같아. 최윤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혹시 너 상심할까봐. 며칠 전에 내가 쇼핑하다가 이준호랑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어. 손도 잡고 있더라. 엄청 다정해 보였어. 제 심장이 콩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의 색에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준호가 바람을 피웠다고?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최윤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통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게다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네 시어머니가 요즘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는 방법을 물어보고 다닌대.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시시한 일로 저와 크게 싸우고
심지어 저를 고속도로에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게 만들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또다시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의 청춘과 진심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계산적인 배신이라니. 안 돼.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들이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다면 나는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눈빛을 굳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아서 이 악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최은서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음을 시리고 쓰라렸으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미 저를 내쫓을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고 지난 반년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시동생이 차를 바꿔야 한다고 하고 내일은 시골집을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뒤로 저에게 8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는데 모두 제 결혼 전 저금이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한 가족이니 너무 따지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제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준호도 요즘 계속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라고 하거나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점점 차갑게 대했고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그가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분명히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들에게 고속도로에 버려져서 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나서 저를 차버렸다면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호텔 방을 퇴실하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예금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옮기고 결혼 전에 샀던 그 오피스텔도 서둘러 소유권 공증을 받아 그들이 손을 쓸 수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분이 제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해 주셨는데 3개월 전 시어머니가 제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제 계좌에서 3만 원을 이체해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골안에는 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잠시 맡아두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여가 된 것이지? 저는 은행의 모든 이체 기록을 출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모든 돈은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가로채려 하다니. 은행에서 나와 김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김민준은 흔쾌히 승낙하며 자기 대학 동창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평판이 아주 좋으니 오후에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김민준이 알려준 주소로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준은 이미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정장을 입은 깔끔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 이분은 제 동창 임 변호사님입니다. 전문적으로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처리하십니다. 김민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웃으며 저와 악수했습니다. 박지혜 씨, 김민준 씨에게 상황을 다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반드시 박지혜 씨의 것을 되찾아 드릴 겁니다. 저는 모든 이체 기록과 채팅 기록을 임 변호사에게 건네고 최은서가 말했던 이준호의 외에도 사실도 말해주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이체 기록들은 시어머니가 박지혜 씨의 결혼 전 재산을 횡령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재산 이전임을 증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준호 씨의 외에도 사실도 사진, 녹음, 영상 등 실질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런 증거들을 찾죠? 저는 막막했습니다. 먼저 이준호 씨와 대화해서 외도를 인정하는 녹음을 확보하거나
그의 동선을 파악해서 제3자와 함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임 변호사는 인내심 있게 저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사신 그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에 박지혜 씨 이름으로 되어 있죠. 서둘러 소유권 공증을 받아 그들이 손을 쓸 수 없도록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방향이 잡혔습니다. 로펌을 나올 때 김민준이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지혜 씨, 이거 가지고 계세요. 혹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혼자 계실 때 조심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번엔 정말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김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혜 씨도 저를 도와주실 때 보답을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로펌에서 나와 저는 바로 등기소로 가서 제 오피스텔의 소유권 공증을 받았습니다. 직원분은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결혼 전에 구매한 것이라면 제 개인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이 분할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이준호와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와 가까운 호텔을 찾아 묵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준호를 집에 데려가 부모님께 인사드렸을 때 부모님은 그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이준호는 매일 퇴근 후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주며 저와 아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는 아이를 안고 울며 앞으로 우리 모녀에게 행복한 삶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한때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칼날처럼 제 마음을 찔러 아프게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랑과 맹세는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변심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지혜, 당신 어디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다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새도록 당신 걱정했어. 빨리 돌아와. 나를 걱정했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속도로 빗속에 버려둘 때는 왜 걱정 안 했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잖아. 이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 따지지 마. 엄마도 다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 내가 빈손으로 나가게 할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저는 그의 속마음을 바로 꿰뚫었습니다.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너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고? 빨리 돌아와. 아니면 아이가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당신들이 나를 고속도로에 버려둘 때는 아이가 엄마를 잃을까봐 걱정 안 했어?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솔직히 말해봐. 당신 바람 피웠지? 전화 저편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가 헛소리하는 걸 들은 거야? 그런 일 없어. 생각하지 마. 없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최윤서가 며칠 전에 당신이랑 어떤 여자랑 손잡고 쇼핑하는 걸 봤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는 내 고객이랑 일 얘기 중이었어. 실수로 부딪힌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 얘기하는데 손을 잡아야 해.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준호,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내 재산을 속이고 나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한다는 걸 말이야. 박지혜,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 우리 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네 것은 다 우리 씨 집안 거야. 우리가 너를 빈손으로 내쫓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내 것이라고?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 결혼 전 저금,
결혼 전에 산 내 오피스텔이 당신들 일시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들이 내 돈을 횡령하고 내 오피스텔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꿈깨. 이런 불효자 같은 계집애. 시어머니는 격분하여 욕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 돌아와서 잘못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이혼할 거야. 그럼 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이혼할 수 있어. 하지만 내 것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가져갈 거야. 저는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손에 들린 녹음기를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녹음들은 그들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속이려 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법의 무기를 들고 제 권리를 지켜내어 저를 속인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녹음기 내용을 휴대폰과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와 절친 최윤서에게도 각각 저장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녹음들이 직접적인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그들의 악의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체 기록과 합쳐지면 승산이 훨씬 커진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혼 문제에 집중해야 했고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댁 식구들이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와 저는 바로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동생 집 사는데 보태달라며 눈물로 애원했고 저는 마음이 약해져 1억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체할 때의 은행 영수증과 시어머니와의 채팅 기록을 보관해 두었는데 그 안에 이 돈이 대출금이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분께 그때의 이체 증빙 서류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팅 기록을 출력한 종이와 함께 임 변호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고는 이 증거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이 대출금이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니 그들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준호의 외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만 남았습니다. 이 증거만 확보하면 이혼 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준호의 외도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궁리했습니다. 최윤서가 며칠 전에 시내 쇼핑몰에서 이준호와 그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자주 그곳에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후에 바로 쇼핑몰에 가서 운 좋게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시내 쇼핑몰에 도착해서 시야가 탁 트인 카페에 앉았습니다. 쇼핑몰 입구와 에스컬레이터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이준호와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예뻤지만 눈빛에는 영리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보석 가게에 가서 이준호가 그 여자에게 목걸이를 사주었고 그 후에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내내 다정한 모습이어서 그가 말했던 일 얘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찍은 모든 내용을 저장한 후 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임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박지혜 씨. 이제 저희가 가진 패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저희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저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따져 물을 것입니다. 과연 그날 밤 제 휴대폰은 불통이 될 정도로 울렸습니다. 이준호와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막 세수를 마치자 호텔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박지, 너 나와. 숨어 있는다고 뭐가 해결되니?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김민준에게 전화해서 와 달라고 부탁한 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이준호 그리고 시동생 이선우와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내쉬었고 모두 불쾌한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열어주는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사람들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뻔뻔한 계집애가 감히 이준호 사진까지 찍어? 뭘 하려는 거야? 뭘 하려 하냐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당신들한테 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내 재산을 속이고 이준호가 바람 피웠는데 당신들이 무슨 낯으로 나한테 이래? 무슨 재산을 속였다는 거야? 그건 다 네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야. 시동생 이선우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형이 너 같은 며느리 얻은 건 정말 팔자에 없던 일이야. 여기서 감히 흑백을 뒤집어? 자발적으로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체 기록과 채팅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보세요. 이 돈들은 분명히 빌려준 돈인데 당신들은 증여라고 하고 내 오피스텔까지 가로채려 했잖아. 당신들 양심도 없어?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흘끗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입으로 강변했습니다. 그건 다 오해야. 우리가 언제 증여라고 했어? 다 네가 헛생각하는 거야. 오해라고요? 저는 다시 녹음기를 켜서 며칠 전 그들과 통화했던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에는 시어머니가 네 것은 다 우리 이씨 집안 거야. 너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이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제 코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박지혜, 내가 말하는데 오늘 너는 반드시 이준호랑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네 회사에 찾아가서 너를 망신시킬 거야. 망신시킨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과연 누가 망신당할까요? 제 손에는 이준호의 외도 사진과 영상, 그리고 당신들이 제 재산을 속인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당신들 회사에 제출하면 누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이준호와 그 여자의 다정한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분노에 몸을 떨며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계집애가 감히 이준호를 미행해. 저는 그의 손목을 꽉 잡고 힘껏 부리쳤습니다. 경고하는데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여기는 호텔이고 CCTV가 있어요. 당신들이 함부로 굴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노크되었습니다. 김민준이 들어섰고 그 뒤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제가 걱정되어 오는 길에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을 보자 시댁 식구들의 기세는 꺾였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정민아가 이선우의 팔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먼저 갈까요? 경찰까지 왔어요. 뭘 가? 안 가. 시어머니는 여전히 버티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랑 이혼 얘기하러 온 거지.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제 방에 무단 침입하고 저를 협박해서 빈손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녹음과 영상도 증거로 있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잠시 보더니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분쟁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단 침입하거나 타인을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침입 및 타인 협박 혐의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또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이준호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준호는 얼굴이 창백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시어머니를 끌고 시동생과 그의 아내와 함께 서둘러 방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몇 마디 더 당부하며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고 한 후에야 떠났습니다. 김민준이 제 옆으로 와 물었습니다. 지혜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저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민준 씨가 제때와 주시고 경찰에도 신고해 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죠. 김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내일 바로 임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저는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빨리 소송하고 빨리 판결을 받는 게 좋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그를 감격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지혜 씨도 저를 도울 때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지혜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김민준이 떠난 후 저는 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과 내일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내일 아침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자고 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이 결혼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저는 그들의 본 모습을 제때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깊이 빠져들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은 제 반격의 시작입니다. 저는 반드시 제 모든 것을 되찾고 저를 해친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모든 증거를 챙겨 임 변호사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미 소장을 준비해 두었고 증거 목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없자 우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직원분이 재산 보전 신청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즉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으니 법원에서 관련 계좌와 부동산을 법에 따라 가압류해 주십시오.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산 보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담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원을 나섰을 때 제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절반쯤은 내려앉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재산 보전 신청이 통과되면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제 돈과 오피스텔에 손을 댈 수 없을 것이고 이것 또한 그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최윤서에게 전화해서 잘 지낸다고 알리려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 딸, 너 어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방금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해서 너랑 이준호랑 이혼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 게다가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 집안 돈을 다 들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정말 악독했습니다. 감히 제 어머니 앞에서 흑백을 뒤집어 놓다니. 엄마,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세요. 그쪽이 집안 사람들이 저에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비 맞고 고속도로에 버려진 일부터 그들이 제 재산을 속이고 이준호가 외도한 일까지 모든 전말을 어머니께 하나하나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듣고 나서 더 크게 우셨습니다. 내 바보 같은 딸,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큰 서름을 다 냈니? 왜 진작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저도 엄마 아빠 걱정하실까봐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반드시 제 것을 되찾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랑 나랑 다 너를 지지해.
만약 그들이 다시 너를 괴롭히면 우리가 찾아가서 따져 물을 거야. 너 혼자 있을 때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전화해.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다행히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후에 제가 호텔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지혜 씨, 좋은 소식입니다. 재산 보전 신청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준호 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고 박지혜 씨의 오피스텔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손댈 수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흥분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혜 씨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은 이준호의 전화로 폭격당했습니다. 그는 1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지혜, 당신 정말 독하네. 감히 우리를 고소하고 재산 보전 신청까지 해. 빨리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비웃으며 그의 번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정말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정말로 소란을 피우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호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지혜, 이 요망한 계집애야. 당장 나와. 네가 뭔데 우리를 고소해. 뭔데 우리 계좌를 동결시켜?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 쪽으로 가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준호, 시동생 이선우, 그리고 제가 모르는 친척 몇 명을 데리고 와서 7, 8명이 호텔 문 앞에서 제 방문을 두드리고 욕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행인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이 여자가 부도덕하고 남의 자식을 뺏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우리 아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런 망할 년을 며느리로 얻다니. 이준호는 옆에 서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함께 소리쳤습니다. 박지혜, 당장 나와서 소송 취하하고 재산 보전도 풀어.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워서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호텔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흑백을 뒤집어 저를 모욕하다니.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했고 김민준에게도 전화해서 서둘러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호텔에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와주세요. 저는 전화에 대고 크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그들의 고함 소리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한 증거가 될 것이고 법원에 제출해서 그들을 더욱 죄를 묻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을 보자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조금 작아졌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드디어 오셨네요. 이 여자가 부도덕하고 우리 집 재산을 가로채려 합니다. 저희 편을 들어주세요.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문을 열고 휴대폰에 있는 녹음과 이준호의 외도 사진,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준호가 먼저 외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속이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에 있는 증거들을 보고 구경꾼들에게도 물어본 후 시어머니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분쟁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 및 비방 혐의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가 시동생 이선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계좌를 동결시켜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돈을 받아내야 해요. 계좌 동결은 법원의 합법적인 결정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건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또 바닥에 드러누우려 했지만 이준호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준호는 경찰의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주변의 구경꾼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니 일이 커져 수습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된 듯 시어머니를 끌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가요. 나중에 얘기해요. 뭘가? 우리는 아직 할 말도 다 못했어. 시어머니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안 가면 경찰이 체포할 거예요. 이준호가 작은 소리로 말한 후 시어머니를 끌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일이구나.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소란을 피우나 했더니 그 남자 바람 피우고 여자 재산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정말 쓰레기네. 여자도 참 불쌍하다. 저런 가족을 만나다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하려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김민준도 도착했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 씨,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네, 괜찮아요. 다행히 경찰이 제때 와줘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너무 뻔뻔하네요. 감히 호텔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 하지만 잘 됐어요.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새로운 증거가 되었으니 법원에서 그들에게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미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녹음과 영상을 모두 저장해 두었어요. 나중에 임 변호사님께 넘겨서 그들이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거예요. 경찰은 저에게 몇 마디 더 당부하며 만약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라고 한 후에야 떠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녹화한 영상과 녹음을 정리해서 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임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지혜 씨. 그들의 행동은 이미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그들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 변호사의 답장을 보니 저는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오만하고 미쳐 날뛸수록 그들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고 법원도 진실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고 변호사와 친구들의 지지가 있으며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소송에서 승리하여 저를 해친 자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법원의 개정 통지를 기다리며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입니다. 반소 신청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법원에서 개정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7일 후로 잡혔습니다. 이 며칠 동안 저는 임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반복해서 검토하고 재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뮬레이션하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되어 재판 당일에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저는 그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승낙했습니다. 재판 하루 전, 저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가 계속 시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마음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구석에 앉아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눈을 반짝이며
바로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어. 저는 쪼그려 앉아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엄마도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보기 싫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또 뭐하러 왔어? 아이가 너랑 있으면 나쁜 것만 배울 거야. 아이는 제가 낳았어요. 제가 보러 오는 건 당연하죠. 저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없는 며칠 동안 할머니가 잘 돌봐주셨니? 아빠는 보러 왔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거의 안 왔어. 할머니는 매일 엄마 욕했어. 엄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벌써 이런 생각을 주입하다니. 내가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든 너랑 상관없어. 시어머니는 아이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아이는 우리 이씨 집안 거야. 너는 앞으로 아이를 보러 올 생각도 하지 마. 아이의 양육권이 누구에게 갈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준호가 한 짓들을 보면 법원이 아이를 당신들에게 맡길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준호는 아이 아빠인데 아이는 당연히 아빠랑 있어야지. 다람 키운 아빠와 아이에게 엄마 욕을 가르치는 할머니요? 당신들이 법원이 아이를 당신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제 오피스텔도 있어요. 아이에게 더 좋은 삶과 교육 환경을 줄 수 있어요. 양육권은 분명히 제 것이 될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꼭 너를 데려올 거야. 착하게 엄마 기다려야 해. 아이는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돌아섰습니다. 아이의 눈빛을 다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자리에 남아 시어머니와 다툴까봐 두려웠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김민준, 임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간 옷을 입고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했고 시동생 이선우와 그의 아내도 뒤따라 들어와 구경꾼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는 먼저 양측에게 사실을 진술하게 했습니다. 이준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어 흑백을 뒤집으며 제가 시어머니에게 불효하고 집안 재산을 탕진했으며 외도를 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이혼을 판결하고 아이는 이준호에게 양육권을 주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제 손을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리고 임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조리 있게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비 맞고 고속도로에 버려진 일부터 제 결혼 전 재산을 속인 사실, 그리고 이준호의 외도 사실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임 변호사님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행 이체 기록, 채팅 기록, 녹음기의 녹음, 이준호 외도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2번이나 소란을 피운 녹음과 영상까지. 판사가 이준호 외도 영상을 재생했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준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짜야. 저 여자가 위조한 거야. 판사님, 이 영상들은 원본 파일이며 어떠한 수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법적 감정을 마쳤으며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법적 감정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증인도 있습니다. 피고 이준호 씨가 제3자와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최윤서가 들어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준호와 그 여자가 여러 번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자신이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제출했습니다. 이준호의 변호사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제가 결혼 전에 산 오피스텔이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것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즉시 매매 계약서와 은행 상환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이 오피스텔은 박지혜 씨가 결혼 전에 전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박지혜 씨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상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오피스텔은 박지혜 씨의 개인 재산이며 이준호 씨와는 무관합니다. 이어서 임 변호사님은 시어머니가 제 결혼 전 저금을 횡령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여기 은행 이체 기록과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 박지혜 씨의 3만 원 결혼 전 저금이 시어머니가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증여라는 비고는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박지혜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녹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는 잠시 박지혜 씨의 돈을 맡아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저 여자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임 변호사님이 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속에는 시어머니가 내가 네 돈 맡아둘게. 네가 필요할 때 다시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임 변호사님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님, 이준호는 혼인 중 외도했고 시어머니는 박지혜 씨의 결혼 전 재산을 악의적으로 횡령했으며 여러 번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박지혜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는 이준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시어머니는 횡령한 3만 원 저금을 반환하며 박지혜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준호의 변호사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는 그의 말을 끊고 양측에게 최후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이준호와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이준호는 결혼 5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 시댁 식구들을 위해 마음을 다했습니다. 제 결혼 전 재산을 시동생 집 사는 데 보태고 집안 살림에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려받은 것은 계산과 배신이었습니다. 비 맞고 고속도로에 버려진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법원에 이혼을 판결하고 제 재산을 되찾게 해주며 아이의 양육권을 저에게 주고 저를 해친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속도로 빗속에 버려둘 때는 왜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 안 했어? 당신이 다른 여자랑 다정하게 굴 때는 왜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 안 했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내 재산을 속일 때는 왜 나에게 기회를 줄 생각 안 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 재판이 끝난 후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 선고일을 정했습니다. 법원을 나설 때 시어머니는 저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혜, 두고 봐. 너 가만 안 둘 거야. 끝까지 상대해 드릴게요. 저는 차갑게 말한 후 김민준, 임 변호사님과 함께 떠났습니다. 김민준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그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 오늘 재판 상황을 보니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임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할 겁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안심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나올 때가 되었네요. 결과가 어떻든 오늘 제가 한 일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불안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판결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김민주는 매일 전화해서 저를 위로하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닷새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임 변호사님이 가장 먼저 저에게 전화했고 목소리는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박재 씨, 승소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을 판결하고 아이의 양육권은 박지혜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준호 씨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횡령한 3만 원 저금은 10일 이내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혼인 중 외도와 재산 이전으로 인해 부부 공동 재산에서 적게 분할받아 5만 원만 받게 되었고, 법원은 저희의 반소도 받아들여 이준호 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시어머니는 10일 이내에 박재혜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서러움, 고통, 노력이 드디어 보상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즉시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저편에서 흐느껴 오셨습니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우리 딸이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김민준에게도 전화해서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김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지혜 씨. 이건 다 지혜 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시대 식구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또 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울지도 모릅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공개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미 강해졌습니다. 그들이 또 어떤 수작을 부리든 저는 용감하게 맞서서 저와 아이를 잘 지켜낼 것입니다. 김선우는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김선우는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계속 울고 선우랑 모자 관계를 끊겠다고 하네. 선우는 병상 앞에서 뉘우치며 자기가 한때 어리석어서 남의 말을 믿고 돈을 다 날렸다고 지금은 후회한다고 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때 사기당한 돈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할 때는 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어? 투자하기 전에 왜 위험을 생각 안 했어? 자업자득이지.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원에 누워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 김선우는 저를 보며 난처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선우는 지금 빈털털이라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병원비는 말할 것도 없지. 엄마가 나보고 어떻게든 병원비를 먼저 내주라고 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병원비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은 선우가 차용증을 써야 해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미 한 번 속았으니 두 번 다시 당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병원비는 그 사람 병 치료하는 데 쓰는 거지.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야 해요. 알고 있어. 내가 이미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도 나중에 돈 벌면 우리한테 갚겠다고 했어. 그럼 됐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으로 돕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이미 성인이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계속 우리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김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무래도 내 동생이고 엄마가 계속 감싸고 돌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병원비는 내줄 수 있지만 미리 못 박아둘게요.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수작을 부리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다 당신 말 들을게. 내일 병원에 갈 때 차용증을 쓰게 할게. 다음 날 김선우는 차용증을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오후에 돌아왔을 때 그는 선우가 이미 서명했고 앞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진 빚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약속에 대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으니 그가 정말 돈을 갚을 거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비를 내주고 차용증도 받았으니 일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김선우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보았고 가끔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서아를 돌보고 살림을 하며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일이 이렇게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퇴원 당일 그녀는 시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퇴원하고 너랑 사업 보러 왔어. 그동안 네가 고생 많았지? 시동생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형수님, 전에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엄마를 속이고 사기당한 돈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고 형수님을 모욕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형수님, 넓은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 모자를 보며 속으로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우리를 보러 온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입니다. 과연 몇 마디 나누자마자 시어머니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네가 지금 재개발 보상금 4억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 네 시동생이 지금 투자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너희 병원비도 갚아야 하니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네가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빌려줘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하게 해주면 안 될까? 돈 벌면 바로 너한테 갚을 거야. 저는 그들이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에요. 제가 왜 시동생에게 빌려줘야 해요? 그 사람이 투자 사기당한 건 그 사람 자신의 일이지 우리랑 상관없어요. 게다가 우리한테 진 병원비도 아직 안 갚았는데 또 보상금을 빌려달라고 하다니 꿈도 꾸지 마세요. 지혜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다 한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네 시동생이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도와주냐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줬는데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 살 때 우리가 5만 원 줬고 결혼할 때 2만 원 줬고 인테리어 할 때도 몰래 뺏어갔잖아. 이제 그 사람이 투자 사기당했다고 우리가 또 병원비까지 내줬는데 우리는 이미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도와줄 의무 없어요. 시동생은 쿵 하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전에 형수님께 못할 짓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궁지에 몰렸어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돈 벌면 꼭 몇 배로 갚을게요. 여기서 연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돈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직접 일자리를 찾아 착실하게 일하세요. 남의 돈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요. 김선우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우야, 지혜 씨 말이 맞아.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그는 이제 스스로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우리에게 의지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걔는 네 동생이야. 네가 눈 뜨고 걔가 궁지에 몰리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김선우, 네가 어릴 때 네 동생이 너를 어떻게 감싸줬는지 잊었니?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걔를 모른 척하는 거야. 이건 잔인한 게 아니라 원칙 문제예요. 김선우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이미 다 컸으니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이번에 투자 사기당한 건 그가 한몫 잡으려다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또 돈을 주면 그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은 반드시 네 동생에게 돈을 빌려줘야 해. 안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야.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드러눕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아들 둘을 키웠는데 하나는 팔짱 끼고 있고
하나는 제대로 된 게 없어. 이제 내 아들이 궁지에 몰렸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서아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겁을 먹고 제 뒤에 숨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그래? 저는 서아를 제 뒤에 숨기고 시어머니가 드러누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막무가내이고 시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드러눕지 마세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계속 드러눕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돈 안 빌려줄 거지? 시어머니는 울음을 멈추고 일어서서 저를 험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네가 내 아들한테 돈 안 빌려주면 내가 네 회사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울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가 불효하고 의리 없는 여자라는 걸 알게 할 거야. 그리고 서아 유치원에도 가서 모든 친구들한테 걔 엄마가 내녀라고 무정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야. 감히?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회사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유치원에 가서 서아를 괴롭히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을 체포하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당신이 내 돈을 몰래 가져갔을 때 제가 용서했지만 제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뭘 못해? 나는 네 시어머니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네가 돈 안 빌려주면 나는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시동생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형수님, 돈 좀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저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형수님 회사에 찾아가서 소란 피우면 형수님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요.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소란 피우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정말 소란을 피우면 저는 모든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서 당신들 모자의 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또 저를 협박하거나 제 회사나 유치원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저는 이 녹음 들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고소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고 녹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동생도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우리 집은 당신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앞으로 병원비 문제 말고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험악하게 노려보더니 시동생을 끌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가. 나는 너희 없어도 우리 모자가 못 살 거라 생각 안 해. 말을 마친 그들 모자는 돌아서서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그들 모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야 좀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김선우가 제 옆으로 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또 당신을 힘들게 했네.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서아를 잘 지킬 수 있다면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들과 더 이상 얽히지 말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떠났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자의 성격상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떠났다고 해서 어쩌면 다른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미 예전처럼 참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방적인 인내는 다른 사람을 더욱 방자하게 만들 뿐이며 강경하게 맞서야만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와 김선우는 경계를 높이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동향을 주시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회사나 유치원에도
소란을 피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지금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를 위해 시장에서 남은 채소, 잎을 주워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그렇게 편애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이전에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마침내 스스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김선우, 서아는 드디어 그들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마음을 모아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분명히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아직 우리에게 병원비를 빚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돈이 없지만 이 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이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 문제도 있습니다. 비록 시동생이 4억만 원을 우리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투자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이니 이 돈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는 저와 가족을 지킬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와 김선우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서아도 점점 더 밝고 명랑해졌습니다. 딸아이가 매일 즐겁게 유치원에 가고 하원 후 저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툼도 없고 계산도 없는 오직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만이 있는 삶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불쾌했던 과거는 언젠가 서서히 잊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쳤던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 행동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저는 그녀가 며칠은 잠잠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대담함은 점점 더 커져 감히 아이에게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제 시간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선생님은 아이를 할머니가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준호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바로 끊어버렸고 다시 걸자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데 만약 시어머니가 또 데려가면 또 어떤 서름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먼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양육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것이므로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근처 파출소로 달려가 경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입구의 CCTV를 확인했고 과연 시어머니가 점심시간에 유치원 하원 시간이 복잡한 틈을 타 아이를 강제로 데려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CCTV 속에서 아이는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끌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택시 번호판을 통해 택시의 행방을 신속하게 추적했고 시어머니의 옛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저 좀 놔줘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문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꼭 안겨 울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에 목소리까지 쉬어 있었습니다. 이준호와 시동생 이선우는 옆에 서서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좀 놔줘요. 저는 아이를 빼앗으려고 달려갔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나는 안 놔줘. 이 아이는 우리 이씨 집안 손주인데 네가 뭔데 데려가? 이 잔인한 여자야. 너는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을 저에게 판결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이를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건 위법이에요.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울고 있는데. 당신은 마음도 안 아파요? 나는 내 손주가 마음 아파. 그래서 너랑 같이 못 가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목을 고추 세우고 말했습니다. 너 다른 남자랑 부적절한 관계라서 내 손주까지 망칠 거야.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밖에 있어요. 당신이 계속 아이를 놓지 않으면 구류될 줄 아세요. 그때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미 타인의 양육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혐의가 있고 법원의 유효한 판결을 위반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를 박지혜 씨에게 넘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고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우리 집안일인데 당신들이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위법 행위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경고했지만 계속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준호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나서서 말렸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아이를 줘요. 안 그러면 정말 구류될 거예요. 싫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이선우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나중에 정말 잡혀 들어가면 손해잖아요. 시어머니는 모두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경찰 손에 들린 수갑을 보자 마침내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 아프게 말했습니다. 화가, 미안해. 엄마가 늦게 와서 너를 힘들게 했네. 아이는 제 목을 꼭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할머니 너무 무서워.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파출소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주머니의 행동은 이미 판결 불이행죄에 해당하며 아주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법의 심판입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보고 싶을 수는 있지만 이런 위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말을 마치고 수갑을 꺼내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이준호는 끌려가는 시어머니를 보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지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를 그렇게 하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내 한계를 시험하고 계속 법을 위반했으니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는 아이를 안고 돌아서서 더 이상 그들과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목욕을 시키고 재웠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저와 함께 너무 많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이를 잘 지켜서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판결 불이행죄와 이전의 명예훼손 및 비방죄로 법원에서 행정구류 15일 선고를 받았고 공개사과 판결도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통쾌했습니다. 이 결과는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일찍이 법원의 판결을 따랐다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지혜, 우리 엄마 구류당했는데 만족해? 아이도 자주 보고 싶어. 내가 매주 한 번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을까? 저는 비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 과정을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전에 저에게 빚진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양육비는 아직 안 줬는데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지 얘기하면 그때 아이 문제 얘기해요. 이진호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양육비는 줄게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좀 깎아줄 수 없을까? 요즘 제가 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은 한 푼도 깎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또 미루면 저는 계속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할 거예요. 이준호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의 말을 막아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이준호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첫 달 양육비를 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그의 친아버지이니 만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장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에서 1시간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제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는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는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자 이준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는 뒤로 물러서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낯설게 그를 보았습니다. 나는 아빠 몰라. 이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빠야. 아빠 기억 못해?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이준호와 시어머니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이전 행동이 아이에게 심리적인 그림자를 남긴 것입니다. 이준호, 아이를 너무 간여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지금 당신을 무서워해요. 나중에 천천히 좋아질 거예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사준 선물이야. 좋아해? 아이는 장난감 차를 보고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장난감을 받아 작은 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이준호는 아이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제 옆에 숨어 그를 별로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도 매우 민망해 보였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시간이 다 되었다며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도 아이를 보러 올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 엄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고 아이 앞에서 제 험담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저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이준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실패한 결혼은 저에게 그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게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오직 제 아이만이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구류에서 풀려난 후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감히 제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독설이 가득한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박지혜는 부도덕하고 남의 자식을 뺏고 남의 재산을 속여 먹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울고 욕하며 많은 주민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와서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계속 말을 듣지 않아 행정구류 10일과 벌금 2,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의 구류를 겪고 나서 시어머니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도 아이를 거의 보러 오지 않았고 가끔 한 번 와도 급하게 왔다가 급하게 갔습니다. 저는 마침내 아이와 함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다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일은 점점 더 순조로워졌고 요가 수업과 베이킹 수업도 등록하여 삶은 충실하고 즐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해쳤던 사람들은 이미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저는 제 노력으로 아이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는 아직 모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아직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법의 무기를 들고 저와 아이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고 모든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두 번째 고리를 당한 후 마침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나 회사의 소란을 피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개 사과는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준호의 양육비도 불규칙적으로 가끔 한 번 주면서도 늘 이런저런 이유로 몇백 원씩 덜 주었습니다. 저는 2달을 참다가 더 이상 그들과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임 변호사님과 상의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판결 이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그들에게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 변호사님은 서둘러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의 태도도 매우 단호했습니다. 바로 이준호와 시어머니에게 기한 내 이행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7일 이내에 아파트 단지와 제 회사 근처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하여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이준호는 7일 이내에 미납된 모든 양육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제때 전액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라고 했습니다. 통지서가 발송된 지 사흘 만에 이준호가 먼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지혜, 미안해. 전에 양육비는 지금 바로 보낼게. 법원에 말해서 우리 엄마 공개 사과 안 해도 되게 해줄 수 없을까?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체면을 중시하는데 공개 사과하면 분명히 감당 못할 거야. 이제 와서 체면을 중시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회사와 아파트 단지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저를 악의적으로 비방할 때는 왜 체면을 중시할 생각 안 했어? 법원의 판결은 장난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준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판결대로 이행하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당신들의 형사 책임을 물을 때까지 기다리든가 당신들이 직접 선택하세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이준호가 미납된 양육비를 한 푼도 빠짐없이 이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법원의 위협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7일 후 저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와 회사 근처 게시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가 게시한 사과문이 보였습니다. 사과문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왕숙자는 박지혜 씨와의 혼인 분쟁으로 인해 여러 번 박지혜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하여 박지혜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박지혜 씨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드립니다. 박지혜 씨의 용서를 바랍니다. 사과문이 비교적 성의 있게 쓰여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속으로는 분명히 분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녀의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저의 결백을 인정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사과문을 본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서러움과 분노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반년 넘게 이어진 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동생 이선우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했는데 목소리는 오만했습니다. 박지혜, 네가 소송 이겼다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엄마가 너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너는 아직도 용서 못하고 끝까지 몰아붙이려는 거야? 끝까지 몰아붙인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뿐이에요. 당신들 가족이 먼저
저를 속이고 해쳤잖아요. 이제 법원에서 당신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건데 당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데 어떻게 제가 끝까지 몰아붙이게 돼요? 나는 그런 거 몰라. 이선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내 돈은 네가 건드렸고 나는 구류도 2번이나 당했어. 이 원한은 기억할 거야. 너 조심해. 내가 네 약점을 잡지 못하게 해. 저는 당신이 잡을 약점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또 저와 아이를 괴롭히면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는 당신도 구리당하는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약간 불안했습니다. 이선우는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오냐오냐 자라서 성격이 충동적이고 일을 저지르는데 앞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대부분 위협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김민준에게 말했고 김민준은 저에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매일 저 아이를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고마워요. 제가 스스로 조심할게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줄 때도 일부러 길을 돌아서 가고 이씨 집안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최대한 피했습니다. 하지만 올 것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이선우가 낯선 남자 2명을 데리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끌고 그들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선우가 빠르게 다가와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지혜, 왜 도망가? 이선우는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너랑 좋은 말로 얘기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무서워할 것까지 있어?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아이를 제 뒤에 숨기고 말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경찰? 이선우는 비웃었습니다. 네가 경찰이 너를 매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데 오늘 너는 나랑 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든가 아니면 우리 집 손실을 배상하든가 해. 안 그러면 너희 모녀는 못 갈 줄 알아. 당신은 정말 상식 밖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 옆에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 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놀라고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뭘 하냐고? 이선우가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뻗어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계집애. 오늘 내가 너한테 우리 이씨 집안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바로 그때 SUV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우리 옆에 멈췄습니다. 김민준이 차에서 뛰어내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대지 마. 김민준을 보자 제 마음은 안도했습니다. 마치 구세주를 본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은 우리 앞으로 와서 저와 아이 앞에 서서 이선우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대낮에 감히 폭력을 행사해? 이선우는 김민준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다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너랑 상관없으니 얼른 가. 그는 내 친구고 그의 일은 내 일이야.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또 손대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게다가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너희들의 방금 행동이 다 찍혔으니 몇 년 동안 감옥에 갈 정도는 될 거야. 이선우와 그 2남자는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조력자가 있을 줄은 몰랐고 게다가 영상까지 찍혔다니 왜 못하겠어? 김민주는 비웃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충고하는데 당장 휴대폰 주워서 박지혜 씨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즉시 떠나. 안 그러면 나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선우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두고 봐. 말을 마친 그는 그 2남자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또 민준 씨가 저를 구해줬네요. 별 말씀을요. 김민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지혜 씨한테 손대는 걸 보고 서둘러 온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이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도 괜찮아요. 그냥 휴대폰이 깨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산산조각 난 화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으면 됐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빨리 아이 데리고 집에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앞으로 외출할 때는 꼭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혼자 아이 데리고 나오지 마세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김민준의 도움과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서름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김민준은 저와 아이를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휴대폰 수리 전까지 연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일행을 또 만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겁에 질려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위로하자 아이는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와 김민주는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본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곧바로 이선우와 그 두 남자를 찾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선우는 명예훼손, 타인 재물 손괴뿐만 아니라 폭행 미수 혐의까지 적용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두 남자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완전히 놓였습니다. 이선우도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희 씨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저와 아이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준호는 이선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지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랑 동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줬네. 앞으로는 당신과 아이의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 양육비는 제때 전액 지급할게. 당신이 말한 대로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선우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이 씨 집안은 완전히 잠잠해졌습니다. 이준호는 과연 말한 대로 매달 제 계좌로 양육비를 제때 이체했고 다시는 아이를 만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면목이 없기도 하고 또다시 저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두 번의 구류를 겪은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시내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아이는 마침내 진정으로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치원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매일 하원 후 저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점점 더 많이 피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그 무엇보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부서장님의 인정을 받아 부서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많이 올랐고 일도 점점 더 순조로워졌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가끔 야근할 때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 일을 나눠주어 제가 일찍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고 저도 다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은 최윤서와 함께 쇼핑하거나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최윤서는 제가 지금 많이 변했고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고 여유로워졌다고 늘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당연히 성장해야지. 김민주는 여전히 저에게 자주 연락했지만 제 삶을 과도하게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과일이나 채소를 가져다 주거나 제가 야근할 때 자발적으로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김민준이 착하고 선량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결국 실패한 결혼을 겪었기에 사랑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주는 제 걱정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저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옆에서 저와 아이를 지켜주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저는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김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한밤중에 차를 몰고 달려와 저와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접수하고 약을 받는 일을 도와주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이가 열이 내릴 때까지 밤을 새워 함께 있어주다가 날이 밝아서야 떠났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 김민준에 대한 호감은 몇 배로 커졌습니다. 그와 같은 남자는 지금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좀 더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이도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김민준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지혜 씨가 언제 마음을 정하든 언제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든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이미 4살이 넘었고 점점 더 의젓해졌습니다. 가끔 저에게 엄마, 민주 삼촌 정말 착해. 올 때마다 선물도 사주고 나랑 같이 놀아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고 아이의 친한 친구들과 최윤서를 초대했습니다. 김민준도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큰 생일 케이크와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레고 블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김민준을 보고 기뻐서 달려갔습니다. 민준 삼촌, 어떻게 왔어? 오늘은 우리 아가의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김민준은 웃으며 쪼그려 앉아 아이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아가. 파티에서 김민준은 자발적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분위기를 아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최윤서가 몰래 저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민준 씨가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너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봐. 이런 남자 정말 놓치면 안 돼. 저는 저 멀리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있는 김민준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볼 수 있을지도 몰라. 파티가 끝난 후 김민준은 제가 뒷정리를 하는 것을 돕고 저와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갑자기 저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박지혜, 당신 마음속에 아직 걱정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당신과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결정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제가 당신 옆에서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의 방어선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그동안 저와 아이를 돌봐주셔서 고마워요. 저 민준 씨랑 시작해보고 싶어요. 김민준은 제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감격하여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박지혜. 저에게 이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제가 반드시 당신과 아이에게 잘해서 당신들 모녀에게 행복한 삶을 줄게요. 아이는 옆에서 우리를 보며 어렴풋이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 삼촌이 내 아빠가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민준 삼촌이 아빠처럼 너를 아끼고 사랑해 줄 거야. 아이는 기뻐서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 나 아빠 생겼어. 그때부터 김민주는 자주 집에 찾아와 아이와 게임을 하고 아이 숙제를 도와주었으며 저를 도와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아이는 특히 그가 만든 돼지갈비찜과 탕수육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와 김민준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마침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희끗희끗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찐빵 몇 개와 배추 한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이준호는 잠시 얼어붙었고 복잡한 눈빛으로 저와 아이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김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 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현재 처지는 모두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저와 아이를 잘 대해주고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고 외도하지 않고 제 재산을 속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강압적이고 인색했으며 계산하고 또 계산했지만 결국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늙어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선우는 게으르고 충동적이며 성질이 급했지만 결국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준호는 마마보이에 나약했고 결혼을 배신하여 결국 명예를 잃고 삶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늘 본심을 지켰고 증오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모든 것을 되찾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쁜 사람이나 나쁜 결혼 생활을 만나면 반드시 제때 손절해야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용감하며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둠을 벗어나 당신만의 햇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김민주는 내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분명히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해쳤던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눈에는 오직 눈앞의 행복과 미래의 아름다움만이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이 파란만장한 사건은 마침내 원만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제 앞날은 아직 길고 아마도 온갖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김민준이 있고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우리 모녀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